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김누리 제2장 대한민국의 거대한 구멍 1. 왜 한국에만 68혁명이 없었는가? 68혁명은 완전히 새로운 독일을 만들었습니다. 나치의 유산이 썩어가던 청산되지 않는 과거의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과거 청산 국가로 바뀐 것입니다. 유럽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에 휘몰아쳤던 68혁명의 폭풍이 왜 우리에게는 닿지 못했을까요? 가까운 일본까지 왔는데 왜 대한해협을 건너지 못했을까요? 그건 무엇보다도 우리 정부가 그야말로 철통 방어를 했기 때문입니다. 68혁명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베트남 전쟁이라고 이야기했지요. 바로 그 베트남 전쟁이 우리가 68혁명을 경험할 수 없게 한 결정적인 요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은 전 세계가 반대하는 베트남 전쟁에 지상병을 파병한 유일한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연구를 하면서 베트남 전쟁에 지상군을 파병한 국가로 사실상 한국이 유일하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전 세계가 베트남 전쟁에 반대할 때 우린만 베트남 전쟁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셈입니다. 박정희는 일제강점기 때 만주에 있는 일본 육사 만주분교를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친일파라고 할 수 있지요. 그렇게 일본군으로 활동하다가 해방된 이후에 귀국한 동생 박정희에게 박상희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희는 전투병을 파병하면서 자유세계를 지킨다 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전쟁이 자유세계를 지키는 문제와는 별로 상관이 없었던 것은 실제 자유세계의 나라에서 파병을 하지 않은 사례들만 봐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당시 프랑스의 르몽드나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의 차퉁 등 유럽의 저명한 신문들에서는 한국군을 대놓고 미국의 용병이라고 부르거나 한국을 미국의 51번째 주라는 식으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남한은 베트남전에 파병을 했는데 북한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시 소위 베트콩이라고 불리던 북베트남 공산당의 지도자 호찌민은 김일성에게 병력 지원을 요청합니다. 김일성은 이 요청을 거부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호찌민의 지원 요구는 계속되었고 이에 김일성은 1967년 말에 다른 방식의 답을 주게 됩니다. 우리는 여력이 없어서 병력을 파병할 수 없다. 그러나 박정희가 더 이상 베트남에 군대를 보내는 것은 막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즉 1968년부터 본격적으로 남한과의 게릴라전을 개시합니다. 1월 27일 김신조 부대가 청와대를 급습하려고 넘어온 것이 그 신호탄입니다. 1968년 한 해에만 무려 308회에 걸친 무력 충돌이 남북 사이에 있었고 그 후 박정희는 안보 문제 때문에 더 이상 베트남에 파병을 하지 못합니다. 1968년부터 한반도가 일종의 게릴라전 상태로 접어들면서 박정희는 이를 명분으로 남한 사회를 본격적으로 병영사회로 재편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 처음으로 한 일이 바로 주민등록법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주민등록법을 만든 목표는 명확합니다. 바로 간첩 색출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국민들을 일종의 예비병력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정신교육이 시행됩니다. 그것이 유명한 국민교육헌장입니다. 예비군 훈련이 시작된 것도 바로 1968년이었습니다. 또 1969년에는 학교에서 교련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도 일종의 병영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처럼 박정희는 베트남 전쟁 파병을 통해 한국을 68혁명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유리된 예외 국가로 만든 장본인뿐만 아니라 지역 감정을 조장하여 한국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왜곡시킨 인물입니다. 이 위대하고 위태로운 86세대. 86세대란 1960년대에 태어나 1980년대 대학을 다닌 생물학적 세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대체로 민주당 계열의 정당에서 젊은 피로 수혈되어 정치 활동을 시작한 정치적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86세대가 과잉 대표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젊은 세대는 너무도 과소 대표되고 있고요.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서 40세 이하, 그러니까 20에서 30대 국회의원이 몇 명일까요? 놀랍게도 300명 중 단 2명입니다. 덴마크에는 40세 이하, 그러니까 20, 30대 국회의원 비율이 41%라고 합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회는 기본적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 즉 대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 아니라 대표성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세대 대표성이 너무도 왜곡되어 있는 것이지요. 세대 대표성 못지않게 왜곡되어 있는 것이 직능 대표성입니다. 다양한 직업과 직능을 대표하는 의원이 그 현실의 분포에 맞게 국회에서 대표되는 것이 이상적인 의회일 텐데, 한국은 그렇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독일 연방의회에서는 교사가 많을까요? 교수가 많을까요? 교사가 훨씬 많습니다. 사회에서 교사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대의 의미이지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법률과 언론인, 교수가 과잉 대표되어 있습니다. 즉, 의회의 대의 기능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대의 왜곡에서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의회 내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자꾸 의회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86세대는 쉽게 말하면 현재 정치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정치 엘리트 그룹을 말합니다. 그들은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이들이 대학을 다니던 1980년대에는 군사독재 시대로 전두환이라는 희대의 독재자가 그야말로 야만적인 폭력을 자행했던 시대였습니다. 이들은 그런 폭력 정권에 용감하게 맞섰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들을 86세대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정치적 경험 자체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86세대가 이룩한 민주화라는 어마어마한 역사적 과업은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세대가 오늘의 한국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정말 멋지다고 칭송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만든 주역입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가 정치 민주화는 이루었으나 사회민주화, 경제민주화, 문화민주화는 사실상 전혀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도 직시해야 합니다. 1987년 군사독재 체제가 무너지고 민주화의 시대가 열린 이후에도 한국의 86세대가 이상적인 세계에 대한 어떤 정치적 비전도 결여하고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아쉬운 일입니다. 말하자면 군사독재하의 비정상 사회가 민주정부화의 비정상 사회로
이행한 것입니다. 지배의 주체는 바뀌었지만 사회의 비정상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은 것이지요. 민주정부 하에서도 한국 사회는 근본적인 의미에서 보면 사실상 거의 개혁된 것이 없습니다. 재벌개혁, 노동개혁, 사회개혁, 교육개혁,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루어진 개혁이 있습니까? 1980년대의 상황을 복기해보면 당시 86세대는 이성적으로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를 분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도덕적 결단이었습니다. 너무도 명백한 도덕적 앞에서 제시된 선택지는 하나였으니까요. 당시에 친구들과 술잔을 앞에 두고 나누었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과연 우리가 죽기 전에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는 시대가 올까라는 문제를 두고 논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당시 야당 지도자 김영삼의 말은 현실이 되어 민주주의의 새벽이 열린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민주화 이후 86세대가 보인 행보입니다. 그들은 정치 개임에 능한 반면 사회개혁에 무능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86세대와 독일 68세대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한국 사회가 질적으로 새로운 사회로 변화하지 못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86세대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도덕적 우월감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상대와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보다 왼쪽에 있는 사람들과 경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자유롭고 정의롭고 평등한 세계를 주장하는 진보주의자들과 대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상대는 언제나 외세에 기대어 기회주의적으로 사적인 이익만을 탐하는 수구보수들이었습니다. 도덕적 하자가 너무나도 분명한 수구보수 세력하고만 경쟁해 왔기 때문에 항상 도덕적으로 우월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촛불혁명을 통해서 정말 많이 성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전혀 이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최근에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발전은 압축적으로 할 수 있지만 성숙은 압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3. 경쟁의 덫에 걸친 한국 교육. 독일 아이들이 소비할 때 죄책감을 느끼는 반면 우리 아이들은 대다수가 성과 관련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성교육은 우리의 성교육과 완전 다릅니다. 흥미로운 것은 성교육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성과 관련해서 절대 윤리적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성을 윤리적으로 비판함으로써 아이들이 죄의식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은 윤리와 아무 상관없는 영역이라고 봅니다. 성이라는 것은 생명과 관계되고 인권과 관련된 중요하고 예민한 영역이므로 성과 관련하여 충분한 책임의식을 갖도록 가르쳐야 하지만 그렇다고 성을 악마화해서 아이들의 내면에 죄의식이 생기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독일의 교육개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테오도르 아도르노는 민주주의의 최대의 적은 약한 자아라고 했습니다. 왜 한국에서는 이렇게 민주주의가 취약할까 고민하던 시기에 아도르노의 에세이에서 본 이 말은 저에게 개안의 충격을 주었지요. 이 말이 옳다면 약한 자아를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는 민주주의를 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민주주의를 하려면 구성원 하나하나가 강한 자아를 가진 성숙한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니까요. 저는
이 말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가 왜 취약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은 자아를 강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약하게 만드는 교육이었습니다. 깊은 열등감을 갖게 하는 방식이었지요. 성, 성적으로 학생들을 줄 세우고 심지어 학생들의 인격은 아랑곳 없이 전교생의 석차를 게시판에 붙여놓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강한 자아는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여기서 민주주의의 문제는 자아의 문제로 환원됩니다. 즉, 정치학의 문제에서 심리학의 문제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성교육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성적 본능을 다루는 방식이 자아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프로이드에 따르면 자아, 에고는 슈퍼에고와 리비도 혹은 이드 사이에 있는 존재지요. 다시 말하면 사회적 규범이나 도덕을 의미하는 슈퍼에고와 본능과 충동의 세계인 리비도 혹은 이드 사이에서 흔들리고 동요하는 불안한 존재가 바로 에고입니다. 자아, 즉 에고가 형성되는 시기는 곧 리비도가 발현되는 시기입니다. 바로 이때 인간은 처음으로 리비도와 슈퍼에고 사이에서 분열된 에고를 체험하게 되지요. 리비도는 자연적인 현상이므로 인간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이런 생물학적 충동을 느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문제이지요. 성에 대해 억압적인 사회일수록 슈퍼에고가 리비도를 윤리적으로 공격하고 이른바 악마화합니다. 성적 본능을 사회적으로 억압하고 윤리적으로 나쁜 것으로 치부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바로 그런 사회이지요. 이러한 성적 본능을 나쁜 것이라고 공격한다고 리비도가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슈퍼에고가 리비도를 공격하면 할수록 리비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에고가 점점 더 강한 죄의식을 내면화하게 됩니다. 여기서 죄의식이라는 개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정치적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버젓이 살아있는 것을 악이라고 공격하면 인간의 자아는 죄의식을 내면화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일종의 성정치학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깊은 죄의식을 내면화한 인간일수록 권력에 굴종적인 인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요약하면 인간의 성을 억압하면 할수록 그 개인은 권력에 굴종적인 인간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권위주의적 성격 이론이라고 합니다. 권위주의적 성격 이론에 따르면 성교육은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의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자아의 형성은 이렇게 죄의식과 함께 오는데 이 시기에 자아를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고 죄의식을 내면화하면 권위주의적 성격의 인간이 됩니다. 죄의식에 짓눌린 약한 자아는 부당한 권력이 압박할 때 이에 맞설 내적 힘을 가질 수 없는 거지요. 언젠가 제가 독일의 민주시민교육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성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때 제 강연을 들었던 선생님들이 저를 초청해서 한국 성교육 사회에서 강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왜 성교육 전문가도 아닌 나 같은 사람을 초청했느냐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놀라운 답이 돌아왔습니다. 한국에는 성교육 전문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단체도 학교에서 성교육을 담당하는 보건 선생님들이 정보와 노하우를 나누기 위해 자율적으로 결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교육은 가장 중요한 정치 교육인데 그것을 담당할 선생님들을 위한 전문가가 없다면 정말 큰일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지요. 경쟁교육은 야만이다라는 생각이 이미 1970년 독일 교육개혁의 기본 논리였습니다. 테오도르 아도르노는 아이들을 경쟁시켜선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경쟁 이데올로기가 극단화되면 또다시 나치즘 같은 야만을 낳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나치즘의 핵심은 아리안족이 아주 우수하고 유태족이 가장 열등하다는 식의 차별의식과 우열 사고이고 그 바탕에는 경쟁의식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에서는 많은 교사들이 시험 보는 날짜를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시험은 불시에 실시했지요. 평소 실력으로 보라는 의미도 있지만 미리 시험 날짜를 알려주면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례까지 있을 정도로 최대한 아이들을 경쟁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독일 교육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신문 칼럼을 통해 대학 입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상당히 많은 비난성 댓글을 받기도 했습니다. 세상 물정을 모르는 먹물, 현실성 없는 꿈만 꾸는 이상주의자라는 식의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나 경쟁 교육을 하지 않는 것, 대학 입시를 폐지하는 것은 사실 비현실적인 구상도 이상적인 꿈도 아닙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그런 정신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입시 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시험을 아비투어라고 하는데 대학을 가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거의 대부분 다 합격합니다. 아비투어에 붙은 학생은 모두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 원하는 때에 갈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독일의 이른바 강소기업을 방문했다가 바로 이런 경우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혹시 버멘스트라는 기업을 아시는지요? 세계적인 음향기기 제조업체입니다. 여기서 대표인 디터 버메스트를 만났습니다. 그가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즉 김나지움 때 음악에 빠져서 아비투어를 마치고 바로 대학에 가지 않고 친구들과 밴드를 결성해서 음악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20대 후반 무렵 불현듯 자신의 곡을 생생하게 보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베를린 공대에 들어가 음향 관련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졸업 후 30대 초반에 이 회사를 세운 것이지요. 지금 우리 한국은 경쟁을 마치 정의의 유일한 기준인 양 절대시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의는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의는 폭을 넓혀야 합니다. 여기서 독일과 한국의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독일 사회는 그 구성원에게 최대한 많은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는 반면 한국 사회는 그 구성원에게 최소한의 기회마저 박탈하려고 합니다. 독일 만하임 응용대학의 빈 프리트 베브 교수는 한국 교육을 살펴보고 나서 독일은 텐샷 사회인데에 반해 한국은 원샷 사회라고 말했습니다. 4. 자기 착취와 소외에 병들어가다. 자기 착취가 자기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끝없이 자행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타인이 착취를 하는 경우에는 착취당하는 자의 내면에 착취하는 자에 대한 저항의식이 생깁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신을 착취하는 경우에는 내면에 죄의식이 생깁니다. 이게 끔찍한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안 되는구나. 내가 게을러서 실패하는 것이. 내가 공부 안 해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더 노력해야 해.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를 비난하고 착취합니다. 우리 사회가 그 많은 자살과 자해의 지옥이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 사회가 세계에서 유례없는 자살 사회로 굳어진 것은 바로 한국 사회가 자기 착취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6.8 혁명 당시 가장 유명한 구호 중 하나는 바로 정치투쟁의 최전선은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정치투쟁의 최전선은 나를 억압하는 외적인 질서, 즉 정치 권력 혹은 사회 구조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 구호가 던지는 물음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나의 사유, 감정, 감수성, 욕망, 무의식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노예로 만드는 자의 것이라면 나는 어떻게 거기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이건 정말로 무서운 인식입니다. 6.8 세대는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정체성의 정치에 이릅니다. 즉, 나를 이해하는 것이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다 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이지요.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다 라는 구호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노예 감독관은 내 안에 있다는 통찰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상은 6.8 세대의 정치적 지도자 허버트 마르쿠제의 사상입니다. 그의 저서 1차원적 인간은 6.8 세대에게는 헤세의 소설 광야의 이리와 함께 성경처럼 여겨지던 정전이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자유인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노예 상태에 있으면서도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노예 상태를 인식하는 것, 이것이 자유인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 한국인은 대다수가 노예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본이 주입한 논리에 따르며 끊임없이 자기를 착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는 노예 상태에 있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자유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라도 내 안에 있는 노예 감독관과 정치투쟁을 개시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 감정, 감수성, 욕망, 무의식까지 다 분해하고 체질하고 점검하고 분리하고 조합해야 합니다. 무엇이 나의 것이고 무엇이 저들의 것인지, 무엇이 나를 자유인으로 만들고 무엇이 나를 노예로 만드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오늘날 강력한 권위는 또 다른 형태입니다. 이른바 익명의 권위이지요. 익명의 권위는 무엇일까요? 너는 상식도 없니? 이런 말은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익명의 다수가 공유하는 지식이나 인식, 즉 상식, 여론 같은 것이 익명의 권위이지요. 요컨대 외적 권위, 내적 권위, 익명적 권위, 이런 것들이 모두 이 사회를 지배하는 권위 혹은 권력이지요. 내 안의 노예 감독관은 물리적 권위에서 윤리적 권위로 다시 익명의 권위로 발전해 온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유로 자기 착취를 조장하고 장려하고 미화하는 일체의 담론에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라는 식의 말들을 들으면 화부터 나지요. 한국에서 사는 이 고단한 아이들에게 스스로를 끊임없이 좀 더 착취하라고 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8 혁명의 부재와 관련하여 소외의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국에는 자기 착취라는 개념처럼
소외라는 개념도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소외의 의미는 배제라기보다는 전복의 그 핵심이 있습니다. 즉, 흔히 현대인의 소외라고 말할 때는 현대인이 고립되고 배제된 삶을 산다는 의미보다는 현대인의 삶이 뒤집어져 있다는 의미가 강한 것이지요. 그래서 소외란 말이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뒤집어져 있으니까요. 소외라는 개념은 원래 종교 분석에서 나왔습니다. 러트비 포이어바흐는 소위 해결자파에 속하는 사상가로서 종교를 일종의 소외 현상으로 보았습니다. 그의 명제는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든 것이다 라는 거지요. 기존의 지배적인 학설인 창조설을 완전히 전복한 겁니다. 신이라는 존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소망, 좌절과 절망을 외부에 투사한 존재이며 이 신이 인간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서 어느 순간 뒤집어지더니 마치 하나의 독자적인 존재인 것처럼 인간을 지배하고 역으로 인간이 신을 경도하는 전도된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완전히 소외가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돈은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발명한 것이지만 지금은 돈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화폐는 본래 인간이 교환의 편리를 위해서 만든 수단에 불과하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인간으로부터 낯설어지더니 독자적인 세계에 있는 듯이 자기 운동을 하고 이제는 아예 인간의 통제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돈이 나를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동을 하고 노력을 해봐야 돈이 자기들 세계에서 노는 것이 내가 창출해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화폐라고 일컬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소외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습니다. 우선 우리의 삶이 거대한 소외에 빠져 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식이 필요하고 인식을 위해서는 독서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실질 문맹률이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다는 것을 아시나요? 실질 문맹률이란 사실상 독서를 하지 않는 비율을 뜻합니다. 문맹은 아니지만 책을 읽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문맹과 다르지 않은 상태를 말하니깐요. 유럽과 서구의 흐름을 보면 어느 사회에서나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더 진보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여성들이 어느 사회에서나 성적 억압과 사회적 억압, 즉 이중의 억압을 당해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남성에 비해 고통과 억압에 대한 예민하게 반응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저는 진보란 정치적 좌우 개념을 넘어서 보다 넓은 의미에서 고통과 억압에 대한 민감성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보다 진보적인 정당일수록 여성의 정치 참여 비율이 높습니다. 독일의 의회를 보면 정당의 진보성과 여성의 대표성은 거의 정비례합니다. 여성 의원 비율을 보면 보수당인 기독교 민주당과 자유주의 성향인 자유민주당이 20%, 사회민주당이 40%이고 좌파당부터는 50%를 넘어 녹색당의 경우는 이보다도 높습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즉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는 여성 의원들의 비중이 높기로 유명하지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한국 정치의 보수성과 후진성은
여성 정치의 과소대표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한 신문에 이중적 성도덕과 괴물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미투 운동을 다룬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중적 성도덕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너무나 엄숙한 성문화가 지배하지만 일상에서는 도처에서 성을 거래하고 착취하는 사회입니다. 노래를 하는데 왜 여자가 혹은 남자가 도우미로 들어오지요? 내가 노래하는데 무슨 도움을 준다는 거지요? 그런 터무니없는 일들이 매일매일 벌어집니다. 한국 사회에서 12년 동안 교육을 받고 3년 동안 군대를 갔다 온 저 같은 남성이 정상적인 인간이 되는 게 가능한가? 제 경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독일에서 8년을 살면서 비로소 제가 괴물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과 관련된 담론이 공론장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되는 것입니다. 성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국 남성의 왜곡된 성의식의 기원은 어디인지, 성적 대상화의 표적으로서 한국 여성의 일상적 고통은 어떤 것인지, 이런 다양한 현실의 문제들이 텔레비전, 라디오, SNS 등 영향력 있는 공론장에서 대담하게 논의되어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